네, 김희정 아나운서 수고하셨습니다. 이러한 특징주들을 전문가들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위즈웨이브 이건희 대표와 다울투자증권 이성웅 차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시장 점검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바로 좀 들어가 볼까요? 이 대표님, 오늘의 하락 가장 큰 이유는 반도체발 투심 위축,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주식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참 재미난 현상이 벌어졌죠. 이제 가이던스는 287억이라고 얘기해놓고 300억까지 올렸다가 발표를 300억을 하니까 매출을 우리는 330억을 원했어, 뭐 315억을 원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빼죠. 그리고 핑계는 블랙엘을 들고 있는데 그러고 나서 블랙엘이 뭐 지연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부분들, 근데 그러면 블랙엘이 지연됐음에도 불구하고 호퍼가 그렇게 잘 팔렸나? 이렇게 또 볼 수도 있거든요. 긍정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지금 자리는 조금 내년,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의 가격이라든지 실적 이런 것들은 잘 알겠는데 내년 상반기 이후에는 과연 엔비디아가 계속 지금의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의구심이 좀 생긴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내년 상반기까지는 알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부분의 이제 그 빅테크 기업들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투자 금액을 다 늘린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 다음에는 아직 제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 우려가 좀 나온 것 같고요. 그 부분에 의해서 결국에 우리나라 시장도 같이 동반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저는 근데 생각보다 뭐 시가에서 더 밀리지 않는 거 보면 하이닉스가 15만 원 밑으로 빠질 이유는 없겠죠. 그때는 경기 침체 우려를 반영해서 15만 원대까지 뺀 건데 지금 이제 거기까지 빠질 이유는 아니고 여전히 AI 수요는 견조하다는 걸 엔비디아가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오늘의 하락은 결국엔 만회될 수 있는 구간까지만 빠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도체 여파로 좀 많이 빠졌는데 그나마 이제 최근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뭐 바이오라든지 여전히 유한양이 시장을 끌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 이제 2차 전지 주도주인 LG에너지솔루션이 올라오고 있고 현대차, 뭐 자동차들 쪽도 잘 지키고 있어서 그나마 시장은 내일부터는 조금 다시 또 회복세 국면으로 들어가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희 대표가 말씀 주시는 우리 시장은 이미 지금의 가격대에서는 오히려 주 후반 아니면 오늘장 후반부터도 뭐 상승 모멘텀이 있을 거다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이건희 대표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역시 주가는 기울기의 함수인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레벨은 좋았는데 그 상승률이 둔화되면서 전반적인 투심이 약화됐는데 자, 이성훈 차장한테는 이렇게 좀 여쭤볼게요. 자, 이러다 보니까 소외된 주식을 다시 한번 보자 뭐 이런 오늘의 투심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쪽의 전략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근 몇 주 동안 분위기는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반도체 쪽으로의 수급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대형주 위주로의 순환매가 조금씩은 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바이오도 그렇고 2차 전지도 그렇게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리 좀 이제 그런 움직임이 계속 포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엔비디아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게 어쩔 수 없죠. 우리나라도 시가총액의 1, 2위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 엔비디아에 대한 이슈에 우리 뭐 글로벌적으로도 그렇지만은 우리나라도 민감한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은 뭐 엔비디아가 시작 쇼크는 아니잖아요. 뭐 쇼크는 아닌데 이제 그 전에 이제 기대치가 굉장히 좀 높았었고. 이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 엔비디아도 그렇고 우리나라 시장을 위해서라면은 이 엔비디아에 대한 이 기대치가 그전에 너무 좀 높았기 때문에 그래도 좀 기대치가 좀 낮아져야 오히려 우리나라 쪽으로의 어떤 그 낙폭이 크거나 이런 민감한 사항이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은 계속 지금 시장 전체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것 자체는 저는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엔비디아에 대한 뷰는 저는 변하진 않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요. 내년도 그렇고 물론 이제 블랙에 대한 약간 양산을 11월부터 하면서 이 기대했었던 이제 3분기 실적 추정치가 낮아지는 부분도 좀 있겠지만 이거 외에는 엔비디아에 대한 어떤 수요 부분은 저는 크게 변함은 없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엔비디아도 이 HBM 쪽에서의 시장 점유율은 계속 높게 유지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엔비디아에 대한 우려감이 단순히 이제 크게 좀
단기적으로 꺾일 가능성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지금 현재 어떤 뭐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에서의 반응이 생각보다 적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혜택이 더 올 가능성도 더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수혜 섹터도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전략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같은 시장에 남은 오후까지 저희는 어떤 전략 유효할지 이건희 대표의 의견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오 보유하고요. 자동차는 매수하자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저희가 오늘 사실 이 두 섹터를 뒤에서 다루긴 할 건데 예. 어떤 포인트가 가장 중요할까요? 일단 유한양행의 쏘아올린 공에 대한 해석이 점점 이제 확대되고 있는 중이고요. 네. 이제 이게 유한양행이 그냥 단순히 저 유한양행이랑 오스코텍이 성공했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그 미국의 빅테크, 빅파마들이 주요 빅파마들이 우리나라 기업들, 바이오톡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뭐 유한양이랑 했더니 성공을 했더라라는 것들은 그러면 한국에 있는 기업들을 좀 찾아봐야지라는 노력이 지금 더 이어지고 있고요. 이미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알테오젠에 이어서 지금 유한양이까지 지금 좋은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 주요 오래된 기업들, 이제 오랫동안 뭔가를 잘 해왔던 기업들이 이제 하나씩 터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그 다음 투자에 대한 기대감들이 더 증폭되는 과정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미 이제 한 7월부터 해서 쭉 끌고 왔던 바이오 섹터들이 좋은 흐름들, 이런 흐름들을 갖고 계신 분들, 보유하신 분들은 더 보유하시면 되고 주요 종목도 갖고 계신 분들은 오늘은 또 ABL 바이오가 리포트가 나오면서 또 급등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면 여전히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종목 찾기가 계속 이루어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보유하시고 없는 분들은 지금 따라 사시기보다는 조정은 한번 나올 테니까 네, 그때를 좀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동차는 이제 뭐 약간 피해 있는 섹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좀 피난처, 이제 금융주를 가든가 아니면 자동차를 가든가 해야 될 것 같은데 현대차가 어제 주당 뭐 10,000원 배당한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 환호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자사주 매입 소각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런 부분들이 주주환원 정책을 이제 적극적으로 쓰겠다. 현대차 사놓으면 은행 이자만큼 배당을 주는구나. 이제 거의 4% 시가 배당으로 보면 지금 가격으로 한 4%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투자자한테 굉장히 매력적이고요. 특히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그럼 현대차를 팔 이유가 없죠. 네. 예,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반영을 하면서 기관이라든지 개인 수급까지 몰린다라고 하면 뭐 충분히 한 30만 원대까지 진입은 가능하지 않겠나 뭐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건희 대표가 특히 자동차의 주주 환원 정책, 그러니까 주가를 올리겠다는 예. 것이죠. 거기다가 이제 배당 정책도 포트폴리오에는 되게 우호적으로 작용할 거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이성훈 차장 아까 전에 투자 전략 하실 때 잠깐 언급 주셨지만 전략 한마디 들어보자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뭐 급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어차피 전 대형주 중심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우선 반도체 쪽에서의 어떤 이벤트가 끝나고 오늘도 좀 낙폭을 장 초반보다는 좁히고 있긴 하지만 근데 이제 그 어떤 반도체 쪽으로의 수급에 대한 분산이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뭐 그거는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이 시장이 그 주도주는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수남의 장세가 빠르게 좀 일어나고 있고 다행인 건 대형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우선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시장에서의 반응이 좀 늦었던 그런 상황에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계기로 이제 뭐 금리 인하 또 이제 원화 강세에 대한 수혜주 또 이제 정부의 내적으로 봤을 때도 이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다시 한번 시장에서의 관심이 높은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눈을 좀 넓힐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반도체 쪽으로 너무 맹신했었던 그런 수급적인 부분을 이제는 다른 종목적으로 분산하면서 이 투자에 대한 부분을 좀 넓히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판단됩니다. 시선을 좀 더 확대시켜서 대형주 안에서도 순환배를 좀 대비해보자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두 분의 전략 잘 기억해 보겠고요. 자, 그럼 전략 안에 나왔던 이 섹터들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전략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워볼게요. 반도체부터 출발할 텐데요. 엔비디아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이 향후 성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 시간에 하락했고 국내 반도체주도 조정인데요. 기대가 너무 높았던 걸까요? 지금 자리에서의 투자 의견 바로 받아볼게요. OX로 설명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들어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두 분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이성욱 차장님은 앞서서 힌트를 좀 주셨었고요. 이건희 대표님도 계속 힌트가 나왔어요. 사실 뭐 반도체 아저씨라는 별명이 최근에 많이 붙고 있었어요. 네. 반도체에 대해서 꽤 긍정적인 뷰를 유지하고 계시고요. 근데 블룸버그에서 엔비디아 실적 보고 폭발적인 실적이 이제 성장이 멈췄다라고 분석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뭐 폭발적인,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상반기까지는 괜찮을 텐데 이제 기울기가 줄어든 거죠. 그러면 기울기가 다시 늘어나는 과정에서 얼마나 수혜를 볼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여전히 AI 산업에 대해서 지금 뭐 갑자기 모바일 디램 얘기를 하는데, 모바일 디램 얘기를 하면서 SK하이닉스 목표가를 내린 리포트가 나왔죠. 그 얘기는 지금 마이크론이 지금 최근에 급락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지금 그러면 거꾸로 애플이 이제 9월 10일 날, 9월 9일이죠. 9월 9일 날 공개하는 아이폰 16이 AI 기능을 어떤 걸 탑재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또 반응이 또 폭발적으로 나오면, 그럼 또 다시 또 모바일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걸로 또 예측이 바뀔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도 가격이 빠진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제 향후에 수요단이 문제가 있을 거다라는 그런 경기 침체 우려와 같이 더불어서 간 건데, 지금 그러면 현재 상황은 훼손된 게 없는데, 지금 내년 하반기를 걱정하면서 주가를 먼저 뺐다라고 보면, 내년 하반기에 대한 의구심이 없어지면, 하나씩 해소가 되면 결국엔 주가는 반등이 다시 나올 걸로 보고요. 지금 전략은 그러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를 기준으로 보면 한 15만 원은 밑으로 깰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16만 원 초반대라든지 16만 원을 일시적으로 하회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적극적인 매수 기회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다고 20만 원을 또 넘기에는 또 어려운 자리겠죠, 지금 현재. 그럼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110불 밑으로 빠지면 사고, 뭐 120불 근처 가면 팔고, 이런 전략이 나올 겁니다. 네. 그럼 당분간은 횡보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박스권 트레이딩 전략으로 접근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롱텀으로 보시는 분들은 여전히 지금은 뭐 저는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당장은 항상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는데, 10년 사이클에서 이제 1년 왔는데 1년 지나고 나서 조금 뭐 이제 성장률이 낮아 보이는 거죠. 워낙 없던 산업이 갑자기 시작됐기 때문에 뭐 30%, 40%씩 막 성장을, 뭐 100%씩 성장을 하다가 이제 한 10% 성장하니까 너무 낮다. 근데 지금 10%씩 성장을 해줄 수 있는 섹터가 있냐라고 봤을 때 없습니다. 그럼 바이오 정도밖에 없을 텐데, 그렇게 보면 여전히 저는 매력적인 구간에 들어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건희 대표가 역시 반도체는 중장기적인 시각 아니면 단기적인 시각에서도 다 좋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자, 이성욱 차장은 약간은 보수적인 입장이세요. 근데 이렇게 좀 여쭤볼게요. 이번에 실적 발표를 끝내고요, 악재는 다 끝났다라는 의견도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엔비디아 실적 발표 보니까 매출 총이익률이 75%예요. 그러니까 10,000원짜리를 팔면 7,500원을 버는 회사입니다. 그럼 여전히 이런 탄탄한 재무 구조를 갖고 있는 회사에도 부정적으로 보시는 이유가 뭘까요? 부정적인 아니고요. 네, 부정적인 아니고 네. 지금 오늘을 매수해야 되냐, 오늘 당장 지금 이 시간에 매수를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시장 자체가 좀 업사이드가 높았던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시장이 그 어떤 수급이 분산되는 과정에서 이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는 당연히 주가는 많이 오르게 된다고 한다면 차익 실현 나오기 마련이에요. 근데 가장 이건 뭐 쉬운 얘기긴 하지만 주가는 이제 기존에 갖고 있던 투자자가 팔지 않으면 절대 떨어질 일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뭐 파는 거 자체가 이제 그 어떤 종목이든 그 이상의 현재보다 그 이상의 가격을 보고 있으니까 안 파는 건데, 근데 하지만 이 업사이드 쪽에서의 너무 기대치가 높은 상황에서 차익 실현이 나올 가능성을 아예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은 아니고 좀 지켜봐야 되는 거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당연히 이 어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매수해야 되는 거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지만 차익 실현이 나오는 부분은 계속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매출에 뭐 300억 달러 앞서서 말씀드렸던 매출 총이익에 대한 70% 어떤 우리나라도 뿐만 아니라 미국의 어떤 기업도 이런 실적이 안 나오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에 대한 뷰는 변함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말씀 중에 보니까 그 차익 실현 매물에 대해서 말씀을 좀 주셨어요. 물론 뭐 그럴 수 있죠. 기대가 높았으니까. 그런데 9월 한 10일경에 9월 초죠. 애플이 신제품을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거의 사이클을 보면 애플의 신제품이 과거와
보다는 시장의 영향력이 적다라고는 하지만 다시 한번 반도체 주식에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놓고 본다면 지금 한 2조 원에 지금은 차익 매물이 아니고 오히려 더 사는 매물이 나오지는 않을까요? 뭐 그럴 가능성도 있죠. 이번에 아이폰 16번째가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이제 AI 쪽에서의 어떤 플랫폼에 대한 장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부분도 뭐 기대감으로 이제 그 전에 어떤 다시 AI 쪽에서의 관심이 높을 수는 있겠지만, 이제 뭐 말씀드렸던 이제 기술주들에 대한 눈높이는 계속 이제 더 높아지는 것보다도 지금 그전 높았던 수준을 유지하면 전 다행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폰 16번째 시리즈에 대한 평가를 확인하고 들어들진 않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물론 이제 많이 떨어졌을 때 뭐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저가 매도 찬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저평가라고 할 수는 저는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지켜보면서 들어가는 전략이 저는 필요하지 않나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건희 대표님은 앞서서 매수한다라는 의견 속에 하이닉스 조금 더 구체적인 가격까지 좀 정리를 도와주셨거든요. 하이닉스 이야기 나와서 말인데요. 네. 최근에 목표가 하향 리포트가 있었잖아요. 이번에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실망감을 느낀 투자자들로 인해서 하향 리포트가 더 힘받게 되는 건 아닐까라는 의견도 있어요. 근데 그 하향 리포트의 근거가 중요한데 네. 근거가 결국에는 그 기존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우려거든요. 그러니까 HBM은 성장하는 건 알겠다. 여전히 좋다는 것도 안다. 그건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됐다. 대신에 레거시 쪽이 살아나야 되는데 레거시도 당분간 안 좋을 것 같으니까 목표가를 하향하겠다 이렇게 쓴 거거든요. 그 논리는 지금 뭐 최근에 이제 그 피크아웃 우려 나왔던 모건 스탠리 쪽이라든지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리포트 이후에 또 나왔다는 게 시기적으로 너무 그쪽의 시류에 따라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물론 이제 마이크론이 지금 먼저 부러졌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려를 해서 이렇게 쓰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지금 보면 8월 5일 날 급락했을 때 상황을 보면 여러 요인들이 있었지만 결국엔 가장 큰 거는 경기 침체 요인이었는데, 그때 15만 원대를 갔던 주식이 지금 15만 원 밑으로 하향할 가능성은 뭐 낮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럼 미국이 경기 침체가 안 오고 연착륙만 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뭐 소비가 확 죽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폰 16이라든지 그 외에 이제 모바일 기기들, 그다음에 지금 델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준비하고 있는 그 뭐 노트북 같은 경우, 이제 PC 같은 경우도 AI 기능을 이제 올해 말부터 탑재를 시킬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소비자들이 이거 뭐 AI 기능 쓰겠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을 쓰는 게 스마트폰을 쓰고 싶어서 쓰는 게 아니죠. 퓨처폰을 쓰고 싶은 사람도 있는데 퓨처폰이 없어서 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수요자 수요 때문에 공급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공급자가 수요를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AI 기능을 안 쓰고 싶어도 AI가 탑재되어 있는 노트북을 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거기까지 좀 확대 해석을 하면 내년 중반 이후에 침체를 우려하는 거는 조금은 좀 과장된, 현재로서 좀 현 시점에서 보는 관점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해소되면 또 다시 뷰는 바뀔 수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건희 대표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예전에 경제학자 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 지금의 반도체 HBM 쪽에서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자, 다음 섹터 넘어가 볼까요? 복귀해 보면 2023년 초반에는 에코프로, 예. 2024년에는 단연 SK하이닉스, 올해는 알테오젠과 유한양행 뭐 이런 얘기가 쭉 있습니다. 자, 제약바이오 지금 이 시점에서 과연 두 전문가들은 사야 되는지 안 사야 되는지 의견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다 앞으로 뭐 대세까지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수급이 몰릴 것이다라고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먼저 이성우 차장한테 좀 여쭤볼게요. 알테오젠입니까 아니면 유한양행입니까? 새로운 질문이네요. 글쎄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이나 셀트리온이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우선 이제 알테오젠의 이 그 융합하는 기술 자체는 정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유한양행의 링나자나 이런 부분은 정말 이제 블록버스터 쪽에서의
그런 상품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기업마다의 그런 모멘텀에 집중하면서 접근하는 전략이 좋지, 뭐 두 기업을 진짜 비교하는 거는 좀 무리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다만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 안에서 지금 뭐 금리 인하 시기도 그렇고 이제 미국이 이제 중국을 견제하는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저는 이제 뭐 CMO나 CDMO 쪽에서의 기업들을 좀 관심 있게 보는 게 낫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이 상승세를 좀 보여준다고 했을 때는 비만 치료제가 나왔을 때의 그런 폭발력까지는 아니에요. 그냥 지금 현재 이 증시가 어떤 방향성을 못 찾는 상황에서 저는 약간 대안주로 지금 제약바이오가 지금 1순위로 지금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고, 여기에 좀 여러 가지 지금 이제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죠. 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 또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 FDA 승인을 받는 여러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업종이 지금 관심을 좀 받는 상황인데, 지금 제약바이오 업종이 주도주로 지금 계속 부각한다 라고 하기에는 좀 상승폭은 좀 약간 좀 제한적이고, 오히려 순환매 장세에서 지금 제약바이오 업종이 좀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느낌은 좀 굉장히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뭐 제약바이오 업종 실질적으로 대형주 몇 개를 빼고는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 주가 수준은 지수 대비도 안 좋은 게 되게 많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제 시장 자체가 대형주의 순환매로 가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 위주로의 그 매수 관점을 유지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시장 큰 그림에서도 대형주 위주의 관점,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움직이는 걸 본다면 대형주의 움직임이 활발하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매력을 더 높게 평가하시는 이성웅 차장의 의견이었고요. 동일하게 이건희 대표님도 일단 제약바이오 사자였어요. 네. 그 안에서도 유한양행 좀 자세히 봐주세요. 한 달 전쯤이었을까요? 네. 유한양행을 지금 이 자리에서 탑픽 추천주로 언급을 하셨습니다. 네. 이후에 주가 그림이 정말 좋은 상황이고요. 오늘은 뭐 어제 20% 종가 마감한 이후에 또 올라서 14만 원을 넘기고 있어요. 이제 따라가기 늦은 겁니까? 아니면 아직도 유효합니까? 지금은 좀 사기 부담스러운 자리까지 왔죠. 지금 시총이 11조 가까이 됐는데, 저는 뭐 이것도 제가 목표가 이제 이게 발표 나오고 애널리스트들 한 대여섯 분이 쓰신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목표가를 이렇게 낮게? 이분들이 과연 이 회사를 팔로우를 제대로 하는 건가? 이런 의구심을 가졌는데 어제부로 다 넘겼죠. 예, 그래서 그때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만약에 목표가를 추후에 따라 올릴 것 같다. 이제 그 말이 그대로 이제 됐는데, 사실은 지금 이제 조금 빠르게 어제 외국인들이 이제 사 올리면서 급하게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전히 이제 이 파이프라인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이미 이제 렉나자에 대한 로열티 수치 금액이 반영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면 뭐 주가는 더 갈 수 있는데 지금 따라 사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자리는 됐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조정은 좀 나올 자리까지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근데 한 13만 원 밑으로 빠지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고요. 10조 이상은 지킬 거다. 당분간 시총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오스코텍이 너무 싸 보인다. 6대 4로 나눠갔는데 지금 유한양만 불을 뿜고 있죠. 예, 그럼 오스코텍이 상대적으로 지금 1조 5천억밖에 안 하는데 너무 싼 겁니다. 그러면 오스코텍이 여기서 오히려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유한양이 따라 움직이고 있죠, 그냥. 그래서 조금 숫자 계산해 보시면 오스코텍이 지금은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외에 지금 저는 아까 이성 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굉장히 좋은데 재미는 없을 거다, 거기는. 재미있는 거 하시려면 바이오텍 기업들 하셔야 되고요. 네. 관련해서 지금 제가 탑픽으로 뽑았던 게 유한양행, 뭐 알테오젠, 뭐 ABL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 한 4종목을 계속 얘기를 돌아가면서 했었던 것 같은데, 여전히 이 기업들 보셔야 되고, 오늘은 ABL 바이오가 갔는데 또 이제 리가켄 바이오가 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위기는 살아나 있는 상태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빅파마 쪽에서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유한양행과 오픈 이노베이션 방식으로 뭔가를 진행하고 있는 회사들, 그 중에 하나가 ABL 바이오인데 올라갔죠, 오늘. 또 하나가 이제 인벤티시랩도 하고 있습니다. 네. 비만 치료제를 같이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지금 지아 이노베이션이라는 회사도 하고 있습니다. 면역 알레르기 치료제 관련돼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공동으로 뭔가를 하고 있는 회사들에 대한 관심도 시장에서 높아질 수 있다. 여기까지만 정리를 해드리고요. 앞으로 계속 이제 종목 찾기가 이루어질 것 같고, 대신에 투자할 때 5천억이 안 넘는 바이오 기업들은 좀 조심하셔야 된다. 시총이.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5천억을 굳이 드시는 이유는 바이오 기업의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언제든 그렇죠. 예. 거래량에 연관시킬 수 있다는 의미일까요? 시장에서 5천억이 넘는다는 거는 그나마 그래도 시장에서 뭔가 파이프라인도 있고 그다음에 뭐 그 라이센스 아웃의 가능성도 있고 기술력도 평가를 받는 기업들이 거기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대부분. 물론 이제 그 밑에 단에도 이제 후보군들이 있을 텐데 그 후보군들은 일반 개인분들이 투자하시기에는 조금 좀 리스키하고 또 변동성도 클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회사들 중심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히려 투자 매력도 위에 있는 쪽은 오스코텍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도 저희가 함께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자동차 섹터 점검을 한번 해볼게요. 어제였죠. 현대차 인베스터 데이를 통해 모멘텀이 하나씩 등장을 했습니다. 배당금 25% 늘리고요. 4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소식도 있었습니다. 자율주행 파운드리 사업도 추진한다라고 해서 오늘 개장하면서 자율주행 관련주들도 꽤 시세를 받아가는 상황이었는데요. 지금 자리에서 자동차주에 대한 투자 의견은 어떨까요? OX 카드로 알아보겠습니다. 들어주시죠. 네, 두 분의 의견은 자동차 사겠다 일치가 됐습니다. 이성우 차장님 먼저 도와주실까요? 일단 뭐 피난처로서의 역할을 해줄 것이다라고 이미 이건희 대표님이 앞서 이야기를 좀 주셨어요. 자동차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밸류업 최선호주가 바로 현대차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 의견에 100%좀 동의하고요. 뭐 피난처, 그러니까 이제 이 정부 8월 초 이제 블랙 먼데이 이후에 어떻게 보면 반도체 업종은 빠르게 좀 회복을 했다가 다시 한번 오늘도 내려온 상황인데 그 전까지 이제 자동차 업종은 그 낙폭을 회복하는 게 좀 시간이 좀 굉장히 좀 걸렸었거든요. 뭐 근데 그런 점을 본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반도체와 비교해서 어떤 수급적으로 어떤 외국인들의 선호할 가능성이 앞서서 제약바이오처럼 이 반도체 전반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좀 클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현대차, 뭐 기아차, 기아 같은 경우는 어떤 전기차 이전 이런 뭐 안 좋았었던 이슈에서 상당히 좀 벗어나고 있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그 잘했던 부분이 하이브리드 쪽으로의 드라이브에 대한 부분을 계속 전기차 쪽에서 안 좋은 이슈가 나왔을 때 계속 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그런 점을 본다고 한다면. 이 현대차 기아에 대한 이 하이브리드 쪽에서의 판매 부분에 물론 매출 비중이 많이 차지해야겠지만은 이거에 대한 모멘텀은 계속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정말 이 어떤 이 비유도를 떠났지만은 이 현대차 이 그룹에서의 주가 방어에 대한 그런 노력 같은 부분이 굉장히 좀 좋게 보이거든요. 주주하는 정책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외국인들 눈에는 정말 좋게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어서 저는 이 자동차 주들을 지금 현재 반도체를 뭐 같이 떨어지고 있긴 하잖아요. 반도체를 사냐? 반도체로 많이 떨어졌으니까 사야 되냐, 자동차를 사야 되냐라고 해서는 자동차가 맞지 않나라고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포트폴리오에 자동차를 반드시 끼자라는 말씀 주셨는데 이건희 대표 아까 시장 전략 하실 때 저희 그 배당 관련돼서 말씀을 좀 주셨잖아요. 네. 기사를 쭉 보니까 현대차가 연간 배당액을 10,000원까지 올리겠다라는 네. 행보인데 글쎄요, 주주환원 정책이 좋죠. 그런데 기업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투자에 대한 우려감도 동시에 불거지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 또 투자 얘기도 했죠. 120조 투자하겠다. 10년에. 1년에 1조 2천억 정도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전에는 1조 2천억을 투자 안 했나? 이런 의구심이 들 수도 있으실 텐데 약간 조금 뭐 증액을 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그런 거죠. 현대차 돈 잘 버는 거 알고 다 알겠는데 그러면 너네들은 주주를 위해서 뭘 해줄 수 있니? 라는 부분에 대한 답을 준 거고요. 시장이 기대했던 것보다 조금 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엔비디아도 그랬지만 시장이 기대하고 주주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좋아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건데 어제 현대차는 좋았던 거죠. 그러니까 어제 시장에서 반응을 좀 보여줬던 거고 오후장에. 오늘은 왜 이렇게 약하냐? 원래 현대차가 무겁습니다. 무겁고 근데 지금 그래서 목표가를 뭐 보더라도 한 30만 원 정도까지 보는 이유가 결국에는 자동차 전반적으로 지금 글로벌리하게 봤을 때 자동차 메이커들이 다 주가가 안 좋습니다. 특히 포드가 사고를 굉장히 크게 쳤고요. 네, 근데 상대적으로 지금 현대차가 너무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폄하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저평가 국면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뭐 하이브리드 차의 판매를 더 늘리겠다부터 시작해서 전략들을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는 모습이 저는 현대차가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거 하겠다고 그랬다가 저거를 그냥 확 다 취소해버리고 막 이렇게 하는 미국의 경영 방식보다는 훨씬 좀 더 부드럽게 잘 가고 있고 뭐 조지아 공장도 전기차가 수요가 없으면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 현대차의 유연한 경영이 오히려 지금은 빛을 발할 시기가 조만간에 올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구를 붙잡고 멱살 잡고 물어봐도 현대차 지금 비싸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 더 있으면 이제 가버넌스 이슈로 정의선 부회장이 만약에 회장으로 취임을 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주가는 더 빨리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여전히 이제 승계 문제가 좀 남아 있죠. 그 문제가 여전히 좀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현대차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사실 우선주 있지 않습니까? 예. 현대차는 1호비도 있고 2호비도 있고 있는데 항상 예. 2호비가 거래량이 많더라고요. 예. 그 원인에 대해서 항상 궁금하게 했었는데 오늘 2호비 보니까 또 6% 정도 추세를 예. 나타내고 있는데 우선주가 이렇게 달리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 배당을 더 주겠다. 보통주 기준으로 10,000원을 주겠다 했으면 우선주는 더 주겠죠. 예, 거기에다가 이유비가 좋은 이유는 이유비가 시가총액이 6조 7천억이나 합니다. 그러니까 우선주 치고는 시가총액이 좀 크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제 어떤 분이 현대차 우선주를 샀다고 말씀을 하시길래 사실 거면 현대차 이유비를 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 역시 이유비가 더 강하죠. 그래서 유통 물량도 더 많고 하다 보니까 이유비로 좀 수급이 더 몰리는 경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주 배당을 늘린다고 하니까 우선주가 더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준 것 같습니다. 네, 현대차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점검을 했는데 두 전문가 출연자분들께 현대차가 마치 좀 칭찬을 받는 듯한 잘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참고해 보도록 하죠. 그리고 실시간으로 좀 강한 쪽이 있어서 보려고 해요. 배터리 3사들의 흐름이 현재 상승률 상위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LG엔솔이 5%대 상승, 삼성 SDI가 4%, SK이노베이션도 0.75%. 상대적으로 낮긴 하지만 그래도 일제히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요. LG엔솔 한번 가볼까요? 3개월 만에 시총 90조 원대로 복귀를 합니다. 근데 2분기 적자를 좀 기록했던 LG엔솔이라서 이 실적에 대한 확신은 한 번 더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건희 대표님 의견은 좀 어떠세요? LG엔솔 투자해볼 만하겠습니까? 예, 일단 뭐 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네. 일단 추세를 좀 바꾼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 원래 2차 전지 뷰는 여름에 사서 겨울에 팔자였는데 여름은 지났죠. 이제 거의 지나가고 있는데 문제는 제가 중간에 한번 뷰를 바꿨습니다. 11월 이후에 사라. 대선 끝나고 보자. 불확실성이 크다라고 봤는데 그때는 트럼프 당선 확률이 높아지면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지금은 트럼프 당선 확률이나 뭐 해리스 당선 확률이 반반이라고 보면 아직은 모르겠다는 거고 LG에너지솔루션이랑 삼성 SDI가 다 지금 호재들이 있죠. 삼성 SDI는 지금 전고체 배터리를 빨리 해서 스포츠카에다 한번 테스트 해보겠다라고 좀 얘기를 했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지금 건식 공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려고 지금 애쓰고 있다라고 지금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습식 공정에서 전식 공정으로 바뀌면 배터리 생산 단가가 확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CATL을 이길 수 있다. 네, 그렇게 보면 사실은 긍정적인 요소가 있는데 LG에너지솔루션 지금은 근데 사기에는 좀 부담스럽긴 한데 만약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42만 원 넘기는 좀 힘들 거라고 보고요. 그럼 단기적으로 지금 트레이딩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한번 조정 나오면 뭐 36만 원대까지 빠진다라고 하면 그때는 또 한번 뭐 트레이딩 전략으로 한번 들어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CATL을 이길 수 있다. 네, 얘기만 들어도 가슴이 뛰는 얘기인데, 자, 주주분들은 한번 유심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성훈 차장한테 이렇게 좀 여쭤볼게요. 삼성 SDI, LG에너지솔루션 오늘의 상승을 보니까 전기차 포비아 뭐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글쎄 제가 앞서서 좀 그 반도체와는 지금 분위기, 그러니까 오늘 당장만 며칠 동안 봤을 때 분위기가 반대인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반도체 제가 아까 지금 당장은 차익 우려감이 있다. 그전 기대치가 높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매수 관점을 할 수는 없지만 반대로 이제 지금 이 배터리 셀 뭐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전망이 좋다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근데 하지만 지금은
그 전에 어떤 기대치가 너무 낮았었기 때문에 어떤 단기적인 매수 관점을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전기차 쪽에서의 이 전기차 어떤 글로벌 판매 데이터 나아지는 부분도 없고 어떤 중국과의 이 배터리 기업들과의 그런 그 시장 점유율이 물론 화재, 사고에 대한 중국의 배터리에 대한 이 수요 부분이 감소한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지금 현재 당장은 어떤 이 시장 점유율을 좁히는 만한 부분은 계속해서 조금 한 내년까지 이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장기적으로 좋다라고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지금 최근에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담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배터리 셀, 그러니까 2차 전지 소재 기업들은 들어가기 굉장히 부담스럽고요. 이 어떻게 보면 이 배터리 셀 기업들 위주로 지금 매수 관점을 들어가는 거는 오히려 반도체보다는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 전략으로 괜찮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오늘 강세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투자의 관점을 유지해야 될지 참고해봤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라면서 자 이제 본격적으로 두 분이 준비하신 공략주를 만나볼 시간입니다. 먼저 이성웅 차장님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지 궁금한데요. 바로 볼까요? 앞서서 이제 시장에서의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지금 시장이 잘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계기로 이제 금리 인하 수혜주에 대한 물론 이제 지금 현재는 이 성장주들한테는 이미 좀 반영이 되는 그런 상황이 있지만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전통적인 이제 금리 인하 수혜주가 전 대표적인 건설주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건설 경기가 살아난다라는 관점에서 또 이제 금리 인하 모멘텀으로 하는 것보다도 저는 이제 그 전에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로 이제 건설 경기 쪽에서의 어떤 반등 모멘텀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이제 종목들 살펴봤을 때 어떤 100% 가까이 건설업에 치중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업 포트폴리오가 안정적인 종목 찾아봐야 돼. 그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삼성물산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건설 쪽 비중은 50% 정도 내외예요. 근데 나머지 상사 부분 또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모멘텀이 굉장히 크거든요. 마일스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삼성물산을 오늘 좀 관심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성훈 차장의 공략주는 삼성물산이었고요. 그럼 이건희 대표의 공략주 한번 알아볼까요? 예, 좀 작은 종목, 아까 제가 5,000원 넘어야 된다는데 5,700억짜리인데 지아이노베이션 갖고 나왔고요. 아까 살짝 말씀드렸는데 일단 유한양행과 알레르기 치료제 물질을 유한양행 기술 이전을 했고요. 이제 이게 부각이 돼서 처음에 이제 시장에서 알려졌고 상장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만 상장하자마자 부각을 좀 받았던 회사죠. 최근에는 이제 면역 항암제 관련돼서 지금 단독요법으로 지금 생각보다 기존의 치료제들보다 좋은 효능이 좀 나와서 머크와 키트루다와 같이 이제 병용 임상 시험을 지금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기술 이전도 안 한 채로 지금 병용을 같이 한다라는 것 자체가 좀 특이하긴 하지만 최근 사례가 보면 지금 빅파마들이 좀 머리를 쓰는 것 같아요. 같이 해보고 제안을 하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죠. 제안을 해서 같이 해보고 좋으면 기술을 가져가겠다. 이런 전략이기 때문에 최근 일본 기업 하나도 좀 같이 하다가 기술을 매각을 했습니다. 그 사례를 보면 지아이노베이션도 지금 일단은 머크사에서 픽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그러면 이제 그게 기술 이전이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될 가능성도 높아졌다라는 부분, 또 유한양행과의 협업 부분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주가는 좀 좋아지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분의 공략주까지 만나봤습니다. 잘 참고해 보도록 하죠. 계속해서는 수급의 향방 알아보겠습니다. 박세미 아나운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